사장, 싸우면서 끊지 못하는 관계. 부부싸움은 칼로 불백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대한민국의 이혼율을 높이는데 이 속담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부싸움은 의뢰하는 일, 많이 해도 상관없는 일쯤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다. 이 속담에서 중요한 것은 무리 아닌 칼이다. 칼을 들고 여기저기를 베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한가. 칼로 돌이나 나무를 베면 칼끝이 부뎌지기라도 한다. 그런데 베는 것은 물이라고 한다. 물을 뚫고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해칠 수도 있지 않은가.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자주 싸우는 게 당연하다고, 사랑하니까 싸운다고 합리화해서는 곤란하다. 자존감이 높은 남녀도 싸운다. 하지만 이들의 싸움은 비교적 상처를 적게 남기고 회복도 빠르다. 자존감을 꺾어 놓을 정도로 심하게 싸우지 않는다. 수위 조절을 한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관계 문제는 서로 다른 의사소통 방식에서 비롯한다.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지역,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남녀는 다른 방식으로 대화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스파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 갈등과 해결 과정을 통해 보통의 남녀는 진정한 연인 관계로 성장한다. 대다수의 평범한 연인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싸움이 줄어들고 안정을 찾는다고 한다. 반면 이 시기까지 타협을 이루지 못한 커플은 헤어지는 수순을 밟는다. 그런데 커플 중 한 사람이 자존감이 확연히 떨어지는 경우 상황은 애매하게 흐른다. 사랑하지도 헤어지지도 못한 채 서로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관계가 된다. 사귄 지 1년이 지나도 싸움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각자 자존감을 체크해야 한다. 우린 싸움도 자주 하지만 화해도 잘해 라고 말하는 커플이 있는데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 격렬하게 싸우고 뒤끝 없이 마무리를 한다 해도 우리의 뇌와 피부는 그 횟수만큼 시들어간다.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도 문제다. 제압한 상대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뛰어난 언변과 논리로 남편을 제압한 부인은 남편은 나보다 논리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긴 기쁨은 잠시뿐, 논리적이지 않은 남편과 사는 자신에게 만족할 수는 없는 법이다. 진 쪽은 더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말싸움에서 밀리든 힘에 밀리든 제압당한 쪽은 자괴감에 빠진다. 사랑 표현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공격을 당했기 때문이다. 커플은 팀이다. 아무리 좋은 팀이라도 불화와 갈등은 있다. 하지만 팀킬은 가장 어리석다. 시비를 가리고 공격을 주고받는 사이 팀이 패배하기 때문이다. 자신은 억울하고 속상하겠지만 남의 눈에는 저 팀은 형편없는 팀으로 보일 뿐이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 연애하고 있는 자신도 믿지 못한다. 우선 상대와 사귀기로 한 결정 자체에 자신이 없다. 그래서 자꾸 묻는다. 내가 지금 과연 연애하기에 적합한 때인가?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적합한 사람일까? 이 사람도 곧 떠나지 않을까? 혼자 연정을 품거나 호감을 느끼는 건 본능적인 감정이다. 그런데 연애는 다르다. 느낌이 아니라 판단이다. 짝사랑은 감정이지만 연애는 결정이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력을 믿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너처럼 멀쩡한 애가 왜 나를 좋아하겠어? 혹시 내 몸만 좋은 거 아니야? 라며 의심한다. 이러면 상대를 채근하게 되고 색안경을 낀 감정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다 보니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연애에 지나친 욕심을 부려 평범한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본질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을 공유하길 희망한다. 어릴 때도 사랑을 못 받았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남들 하는 평범한 연애를 넘어 정신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 등이 좋은 예의다. 이러면 안정된 심리 상태로 호감을 나눌 수 없다. 데이트를 해도 불안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어도 믿지 못한다. 그럴수록 더욱 집착하고 그래서 뜨겁게 빠져들수록 더욱 불안해진다. 그리고 불안을 달래느라 에너지를 낭비한다. 싸움이 안 일어나려야 안 일어날 수가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싸움이 대화와 다른 점은 공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사랑 싸움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낯선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사랑하는 만큼 가깝고 남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작심하고 싸우자면 상대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길 수 있다. 쥐꼬리만큼 남은 자존심마저 앗아가는 게 사랑 싸움이다. 그래서 연인이나 부부간의 싸움은 큰 비극으로 번지기 일쑤다. 아이러니하게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공격할 거리도 많고 의심할 것도 많다. 넌 항상 그게 문제야. 그러니 회사에서도 그 모양이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너도 뻔하지. 식으로 직접적인 공격이 오가기 쉽다. 따라서 사랑 싸움은 내상이 더 크고 깊다. 말로, 마음으로만 다퉈도 정신은 탈진한다. 하물며 외상이 남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 사랑하는 이와 제대로 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아픔이다. 타인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도 생긴다. 사랑을 하면 자존감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괴감만 커지는 셈이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란 환상이다. 이런 믿음은 백설공주 이야기부터 춘향전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퍼져 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모든 고통이 치유될 거라고 믿는 것 같다. 자존감도 비슷하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과거가 불행했던 사람일수록 사랑을 통해 상처를 회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자존감을 획득하면서 가장 먼저 찾는 게 사랑이듯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랑을 쉽게 끝내지 못한다. 자신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어도 참고 견딘다. 너덜너덜 상처를 입고 우울증에 빠져도 이별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가끔 듣는 사랑한다는 말이나 근거 없는 느낌에 기대어 심약한 사랑을 유지한다. 이 사람 말고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란 생각. 이별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란 생각은 전쟁 같은 사랑일지언정 완전히 끝나지 않도록 강력한 방어막을 친다. 이렇게라도 사랑하는 것 말고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자꾸 슬퍼진다. 내가 상담을 하면서 놀랐던 것 중 하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사랑을 혼동한다는 사실이다. 화가 나서 눈물이 나고 불안해서 우울해지고 슬픔에 가슴이 미어지는 경험을 사랑으로 인한 아픔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그냥 아픈 거다. 노래 가사처럼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별이 행복의 지름길일 때도 많다. 5장. 이별이 무서워
떠나지 못하는 사랑. 이별을 유난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더 이상 만나길 원치 않는데도 헤어지기 두려워서 관계를 끊지 못한다. 주변에서 보다 못해 그만 헤어지라고 충고하고 자신도 언젠가는 파국으로 치달을 걸 알면서도 이별을 결심하지 못한다. 행복하지 못한 사랑을 힘겹게 이어간다. 심지어 무시받거나 폭행을 당하면서까지 상대를 떠나지 못하고 적잖은 돈을 빌려주고는 갚으라는 말을 못하기도 한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상대가 떠날까봐 두려워서다. 내 블로그에는 이별 클리닉이라는 코너가 있다. 거기에 쓴 글을 읽고 상담실을 찾아오는 분이 적지 않다. 주로 이별을 앞두고 지나친 공포를 느끼거나 헤어지고 나서 회복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꼭 연애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별 클리닉을 찾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헤어진 연인을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경우다. 이들은 대개 그 사람은 나랑 완벽한 한 쌍이었어요 라며 상대를 추켜 세운다. 헤어진 슬픔이나 충격으로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다. 다른 하나는 자기 연민에 빠져버린 경우다. 이들은 이별의 슬픔과 비탄에 중독된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건 술에 취한 상태와 흡사하다. 불쌍한 내 인생, 아유 불쌍한 내 인생아 라며 술을 마시듯이 감상해졌는다. 실제로 자기 연민에 자주 빠지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스스로를 불쌍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위로받는 생활에 갇혀버린다. 이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별을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낙인 찍는다. 헤어지면 인생이 곧 끝나기라도 할 듯이 여긴다. 그래서 뭐가 힘든지 실감도 하기 전에 좌절부터 한다. 이 엄청난 일을 당했으니 날 이제 어떻게 살죠? 하는 식이다. 이 사람들이 지닌 핵심 감정은 대개 외로움이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것이며 외로움은 곧 괴로움이라고 간주한다. 혹은 자신은 혼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다. 이들은 자신을 나약하고 여려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상대가 못났어도 이별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라도 있어야 해. 저 사람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잖아. 나를 사랑해줄 유일한 사람이야. 저 사람만큼 나를 사랑해준 사람도 없었어. 라며 의지하고 관계를 유지한다. 이별에 대한 두려움은 대개 상처와 연관이 있다.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인데 특히 7살에서 10살 무렵에 혼자 집에 남겨진 경험을 한 경우가 많다. 이때 뭔가 무섭거나 불쾌한 일을 겪으면 혼자 있음은 곧 불쾌한 경험으로 각인되기 쉽다. 또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부모를 향한 원망과 이어지곤 한다. 그때 왜 나를 혼자 뒀어? 하는 원망, 방치되고 보호받지 못했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또다시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어린아이가 혼자 집에 남겨져 두려움에 떨었을 때 어른이 용감하게 혼자 있었네, 대단하다 라며 칭찬을 해줬다면 조금 나을 수도 있다. 불안하지만 그만큼 용기를 얻을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자 있다가 더 위험한 사건을 경험했다면 간혹 성추행, 음란전화 등이 노출된 경우가 은근히 많다. 이럴 경우에는 큰 상처로 남기도 한다. 불안했던 마음에 적절한 공감을 받지 못했을 때도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따돌림이나 괴롭힘, 소외를 당할 경우 트라우마가 된다. 그런 일이 또 생기고 무시를 당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이별은 쉽지 않다. 오래 지녔던 물건이 없어져도 불안하고 허전한데 하물며 사람과 헤어지는 일임에야. 이별을 하지 못해서 힘들다는 사람들, 이별한 후가 너무 괴롭다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원래 힘든 일이다. 지금 당신이 이별 때문에 힘들다면 그건 이 세상 모든 인류가 겪는 고통이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겪어낸다. 예를 들어, 나처럼 운명으로 받아들이려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최근에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람마다 방식은 다를 뿐더러, 한 사람의 방식도 변화한다. 그러니, 자신이 이별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 너그러워지기를 바란다. 몇 날 며칠을 우는 사람도 있고, 괜찮은 듯 웃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화를 내는 사람들도 무덤덤한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된다거나 참으면 안 된다거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칙 같은 건 없다. 이별을 너무 나쁜 것으로 낙인 찍을 필요도 없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 없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나쁜 일 또한 없다. 이별 후 혼자가 되면 외로워지게 마련이지만 그만큼 자유로워지기도 한다. 나는 우울증을 앓는 30대 아기 엄마들을 만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 이들의 고민은 엇비슷하다. 혼자 있어 보고 싶어요. 라며 찾아온다. 엄마들은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자유를 빼앗긴다. 뭘 먹고 마실지는 물론이고 잠자고 움직이는 행동 하나하나까지 아이의 건강 상태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아이가 태어나 돌보면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해결할 시간이 없기 일쑤다. 워킹맘이나 전업주부도 자유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혼자 맘 편히 쉬거나 여유 있게 잠을 자본 적이 별로 없다. 간절히 자유를 원한다. 혼자 있고 싶고 외롭고 싶다. 그냥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원 없이 달려보고 싶어요. 라며 눈물을 흘린다. 반면 5, 60대 여성들은 정반대다. 갱년기 여성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서러워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녀들은 20년간 기도했다. 애들 좀 빨리 결혼시키고 홀가분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이다. 그런데 막상 그런 시기가 찾아오면 우울함과 공허함이 힘겨워한다. 하지만 지혜롭게 갱년기 증상을 극복한 50대 여성들은 신나게 놀러 다닌다. 이제 가족 눈치 안 보고 자유를 맛볼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혼자가 됐다면 마침내 자유를 누릴 기회가 생겼다고 보면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즐겁지만 그만큼 제약이 따른다. 내가 받는 것만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러다 혼자가 되고 나면 드디어 자신을 맘 놓고 돌볼 수 있다. 상대의 동의도 필요 없고 때로는 거슬렸던 충고와 간섭 따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이별한 사람들에게 여행을 하라고 권한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다소 쓸쓸해 보이지만 막상 떠나보면 다들 만족한다. 자신이 떠나고 싶은 시간에 원하는 교통수단을 타고 일정 역시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도착한 여행지가 별로여도 상관없다. 그 자유를 한번 느끼고 나면 혼자 지내는 것도 썩 괜찮은데요? 라며 자유의 가치를 고백해온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면 이번 사랑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다. 꼭 거창한 여행은 아니어도 좋다.
당일치기도 좋고 가본 곳을 다시 가봐도 된다. 나는 익숙한 서울만 돌아다녔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면서 나는 외국인이다. 지금 서울에 막 도착했다. 라고 최면을 걸었다. 썩 괜찮았다. 자유가 생겨 가능한 일이었다. 6장. 미움받을까 두려워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 유난히 밝고 호의적인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런 사람은 등장할 때부터 남들의 시선을 끌고 사람들도 관심을 보인다. 처음 만날 때 그는 평생 우정을 함께할 것처럼 행동한다. 내게 반하기라도 한 듯 무척 친절하게 대하고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기도 한다. 나도 금세 그와 친한 사이가 된 것 같다. 그런데 막상 뒤돌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들은 우리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진짜 친해졌다는 느낌을 주기가 어렵다. 인간관계라는 게 좋은 모습만 보이면 쉽게 친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친한 관계란 나쁜 모습도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한다. 혼자서 자유롭게 사는 것도 행복하겠지만 인간은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동물이다. 타인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자존감의 첫 번째 요소다. 자기 자신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기 위해 가장 쉽게 떠올리는 방식은 사랑을 받는 것이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사랑받음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에서 온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욕구이고 누구나 그걸 알다 보니 집착으로 흐르기가 쉽다. 다시 말해,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랑을 못 받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데는 현대인에게 이런 두려움이 깔려있기 때문 아닐까? 시험에 합격하려는 열망이 지나치다 보면 불합격에 대한 부담감도 커진다. 경기에서 꼭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커지면 정상적인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자기 아이가 모두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지나치면 그러다가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라. 네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하는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체면을 중시하는 경우 남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끝장이야 라는 생각이 아이에게 심어진다. 사랑에 대한 집착이 미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리 잡는 셈이다.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계속 원하는 것을 떠올린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부 잘할 때의 자기 모습을 늘 떠올리며 그 모습에 따라 행동하려고 한다. 기대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도 그렇다. 다소 실망하고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모범생다운 결론을 내린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파악하고 다음 시험에는 보완하려고 노력한다. 반면 원치 않는 것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안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좀 복잡하다. 공부 못하는 걸 피하려는 사람의 경우 공부 못하는 학생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믿음이 있다. 이는 공부 잘하는 걸 목표로 한 사람, 즉 공부를 잘하면 학교에서 인정받는다라고 믿는 경우와는 다른 결과를 낳는다. 공부 못하는 걸 피하려는 사람은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자기 모습에 당황한다. 공부 못하는 학생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평소 그렸던 부정적인 이미지에 자신을 갖다 붙인다. 성적 떨어진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그것은 곧 나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목표를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잡았을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관심이 간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궁금해한다. 반대로 성적이 나쁜 사람에게 집중했을 때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많이 알게 된다.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마음을 갖는지 자세히 연구한다. 그리고 어떤 나쁜 결과를 만나는지 알고 공포를 느낀다. 물론 한 번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거나 늘 기대한 대로 성적이 나온다면 두 경우 간의 차이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인생 대부분은 굴곡이 있고 슬럼프가 찾아온다. 문제는 이때 생긴다. 행복해지고 싶은 목표와 불행해지지 않고 싶은 목표 간의 차이는 걸림돌을 만났을 때 드러난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못 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어떻게 될까?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면 뇌는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을 떠올린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 또래에게 따돌림 당하는 경험,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가도 험담의 대상이 되고 외로움에 빠지는 상상을 한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노력한다. 늘 밝은 웃음을 짓고 남들이 관심 갖고 좋아할 만한 외모와 행동을 취하는 데 익숙해진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련은 온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도 모두가 그를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개팅 상대에게 퇴짜맞기도 하고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기도 한다. 이때 부정형 목표가 세워져 있던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떠올린다.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이유를 떠올리면서 부정적인 상황에 집중한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점에 집중한다. 누구에게 화났던 일, 비도덕적인 욕구와 욕심을 떠올린다. 그러면 나에 대해 실망하게 될 거야. 나를 무시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든다. 여기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난 특이해 라는 생각마저 다가오면 폭탄에 불을 댕기는 꼴이다. 자기만 특이하게 문제가 있어 특히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가까이에 쌓아두었던 폭탄이 터지기 쉽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이성적이지 않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말한다. 사람들이 왜 너에게 실망할 거라고 생각해? 너를 봐. 얼마나 예쁘고 능력 있고 착한데. 이 말에 이성적으로 답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맞아. 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나 이상한 거 아니지? 하면서 극복해내곤 한다. 그런데 두려움에 휩싸이면 설득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감정에 갇혀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 대화란 논리적인 과정인데 그냥 불안해. 사람들은 실망할 거야. 라는 말에는 논리적인 대응과 설득이 불가능하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 사건 때문에 두려움이 폭발해버렸기 때문이다. 직장 상사가 한두 번 나무랐을 뿐이건만 그렇게 서럽고 불안할 수가 없고 모두 자신을 싫어한다고 되뇌며 울컥 눈물이 솟는다. 억울함과 분노도 동반한 감정이다. 이들은 자신이 지적당한 것이 업무가 아닌 인격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미워할까 생각한다. 이미 자기 자신한테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은 훨씬 심각하다. 내가 봐도 나는 일을 참 못해. 혼나는 게 당연하지. 난 끝장이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다 알아버린 거야. 라며 자신을 낙인 찍는다. 자존감 결여는 인간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되지만 그 결과가 되기도 한다. 관계에서 트러블을 경험하고 그걸로 속상해하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면 그렇게 된다.
나는 쿨하지 못해. 프로답지 못해. 한 번 혼난 걸로 이렇게 오래 꿍한 거 보면 너무 감정적이야. 라며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시기다. 애석하게도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축적된 두려움이 폭발한 경우가 많다. 부모는 아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예방주사를 놓는다고 생각한다. 너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해. 외톨이가 될 거야. 라며 핀잔을 준다. 그 순간에는 아이가 두려워해도 그래야 사랑스러워지려고 노력한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예방주사가 아니다. 거절이라는 병균이 침입했을 때 항체가 되어 싸워야 할 자존감을 소진시키기 때문이다.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이 핵심 감정이 되어 폭발해버리고 만다. 자기 머릿속의 오류들을 수정할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셈이다. 모든 이에게 언제나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도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누구나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싶지만 문제는 늘 생기게 마련이다. 사랑받고 싶지만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고 칭찬받고 싶지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 마음에 아름다움만 존재할 수는 없다. 누구나 내면에 문제가 있다. 남들이 알면 놀랄 욕망도 있고 욕심도 질투와 시기도 숨어 있다.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기도 하고 기대고 싶은 의존 욕구도 있다. 다만 감추고 있을 뿐이다. 그런 수많은 것들을 뭉뚱그려 이드라고 부른다. 모든 사람들에겐 자아가 있고 그것을 통제하는 선량한 나, 즉 초자아가 있다.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초자아라면 그 반대편에는 이드가 숨쉬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받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드가 있다. 그러니 자기한테 이드가 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나쁜 학생이 아닌 것처럼. 네, 지금까지 파트 2 사랑 패턴을 보면 자존감이 보인다 부분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거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었어요. 연애를 할 때도 그랬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그랬고, 그냥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알 수 없을 피곤함과 힘든 감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다 제가 자존감이 좀 낮아서였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자존감이 낮은 거였는데 저는 항상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를 하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기도 했고요.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경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나빠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별거 없기 때문에 라고 부정적으로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세상을 조금 더 원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